오늘은 포르투갈과 일본의 노예 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해를 위해 포르투갈이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해보죠. 8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같은 이탈리아 해상 국가들은 유럽에서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실크로드를 통해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아편 등을 거래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탈리아 해상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무렵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동로마 제국을 함락시킨 오스만 제국이 무역로를 점령하고 나서는 동양과 서양 간의 무역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서양권 국가들은 무역 수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이교도인 오스만 제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다른 해상 무역로, 즉 새로운 항로를 찾아 세계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을 등에 업은 탐험가들이 드넓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발견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돌리던 탐험가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었죠. 대항해 시대의 개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소식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전부터 항해 중이었던 바스코를 필두로 한 포르투갈은 콜럼버스의 대발견을 발판 삼고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과 대서양을 넘어 아시아까지 발을 넓혔죠.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한 포르투갈은 당시 명나라였던 중국에 사신을 보내 마카오 왕국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해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탓인지 경계심을 지닌 채로 사신을 맞이했고 당연하게도 개방 요청은 거절당했죠. 보통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기 마련이지만 포르투갈은 의외로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명나라를 방문한 포르투갈은 해적 소탕과 마카오 항구 개방에 대한 임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항구만 열어주면 돈도 주고 골칫거리였던 해적도 대신 소탕해주겠다고 하니 나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명나라는 마카오 항구를 개방했고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닻을 내렸죠. 포르투갈이 이렇게까지 마카오에 집착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화폐였던 금과 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대략 서양권이 1대13이었던 반면에 중국은 세금을 은으로 측정한 탓에 수요가 커 1대6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져온 은을 가지고 중국에서 금을 사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은생상국이었던 일본까지 거치면 엄청난 자본력을 근거로 강대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기독교 포교를 한답시고 일본에 들어선 포르투갈인들은 조총과 화약을 선보이며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라 무기를 공급해주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반길 수밖에 없었죠. 검은 속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중국 명나라와 일본을 기점으로 한 일명 아시아 삼각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일본과 교역을 시도하던 시기는 유럽의 노예 무역이 한창 진행되던 때이기도 하죠.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전쟁과 습격으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그곳의 원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내란이 펼쳐지고 있던 일본 내에서도 일종의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라 불리는 일본 내란 속의 영주들은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 즉 포로들을 노예로 삼거나 팔아버렸죠. 영주들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무사들의 약탈 행위는 람보도리라 불렸습니다. 많은 영주들이 람보도리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채우거나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해갔죠. 그리고 약탈로 이루어지는 인간 거래는 귀중한 현금 수입원이자 힘을 키우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일종의 전쟁포로가 된 백성들은 보통 여성의 경우 유녀 가게로 팔려나갔고 남성 또는 노인과 어린이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마을에 팔려갔죠. 신기하게도 이때 노예 이송은 다른 서양 국가들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었습니다. 노예상들은 하나같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송 과정 중 일어나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아끼려 했는데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인간을 마치 물건처럼 적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슬람 노예들이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사막을 걸었던 것처럼 일본 노예들 또한 전국 각지를 넘나들었죠. 이러한 노예 매매의 악습은 포르투갈 상인들과 만나면서 자국 내에서의 거래가 아닌 세계 무역으로 확장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 지방의 영주들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포르투갈 상인들과 거래를 했죠. 포르투갈 상인들은 유럽 귀족들에게 각광받던 칠기나 은을 받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그리고 치열하게 내전 중이었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자금을 충족하기가 벅찼던 영주들은 포로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노예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에게는 희소식이었죠.
포르투갈 상인들은 여태까지 거래되었던 인종과는 다르다는 희소성보다는 일반적인 흑인 노예보다 3분의 1 정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필요한 남성 노예보다는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노예들을 선호했죠. 아무튼 조총과 화약 따위와 거래된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가 된 일본인들은 인도와 같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멕시코나 페루 같은 중남미 지역을 넘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유럽 지역까지 실려갔죠. 1582년 로마로 파견된 소년사절단의 기록을 보면 끔찍한 노예무역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일본인이 세계 각지에서 노예의 신분에 놓여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싼값에 팔려온 동포들은 가축이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우리 민족에 대한 격렬한 마음으로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인 오우무라유키의 기록에서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무역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우무라는 나가사키항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매매를 목격하고는 일본인 남녀 수백 명이 매입되어 흑선에 올랐다. 한 배당 대략 200명씩 쌓여있는 것 같다. 노예로 매입된 자들은 사지에 사슬이 묶여 배 바닥으로 몰렸다. 그러고는 지옥의 채꼴을 받았다. 붕괴하다. 라고 기록해 놓았죠. 갈수록 커져만 가던 일본 노예 무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끝내 전국을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까지 보고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측근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대체 왜 보고가 늦었냐는 말이죠. 이건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노예 무역은 노예를 상품 취급을 했던 포르투갈인들과는 달리 채무 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만 갚으면 해방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인격체로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일본이 노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팔려나간 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가축 취급을 받는 동포들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늦은 것이죠. 보고를 받은 히데요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에는 모든 국민이 천황의 보물이라는 통념까지 깔려 있었기에 히데요시에게 있어서 일본인 노예 매매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끝내 노예로 팔려나간 자국민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1587년 포르투갈의 일본인을 상대로 한 노예 매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히데요시의 일본인 매매 금지는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을 추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아니,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히데요시의 조치로 더 이상 일본인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매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동력이라는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실제로 히데요시의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예 매매에 관한 금지령이 발령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1626년 에도시대 당시에도 금지령이 내려졌었죠. 아무튼 일본인 매매 금지령을 내린 히데요시였지만 앞서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이 존재했기에 히데요시 또한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6세기 말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는 포로들을 잡아다가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출신 상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 남녀노소 소년과 소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사키 항구로 왔다. 이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노예로 팔려나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가지만 하고 끝마쳐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매매되는 노예들 중에는 해사인이라는 부류도 존재했습니다. 해사인은 어디에도 팔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든 집단으로 보통 마을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들은 지역 간의 분쟁 속에서의 희생양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무사들을 대신해 처형당하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포르투갈과 일본의 노예무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